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한번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병근 도의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건선 2동과 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8대, 9대, 11대 수원시 의원을 역임한 후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 정치를 시작하였고, 수원시의회 시절에는 군공항 비상활주로를 폐지, 수원시의회 신청사 이전 등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이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안전한 도로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문병근 의원님은 수원시 권선 2동, 곡선동이 지역구신데요. 네. 권선 2동, 곡선동 하면은 그 이슈가 관심 이슈가 지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잖아요. 네. 의원님은 계속해서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필수다 강조해 오셨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수원시와 경기도의 가장 첨예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수원시 곡선동 권선 2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의 불편을 넘어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대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항 후보지를 둘러싼 혼란과 논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을 복합공항으로 통합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지만, 저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제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공항 이전은 그 자체로 시급한 문제이며 국제공항 논의가 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왜 군공항이 권선 이동하고 곡선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다른 곳의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군공항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를 20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 문제는 사실 국방부에서 예비 후보지로 지정한 게 화성의 이제 시아호 주변. 네. 예. 저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군사 전략과 전술 문제라든지 또 이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항 옮기는데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도 건데.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북한하고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공항도
공군의 전략과 전술상 같은 이도에 있어야 된다. 수원하고 똑같이.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정한 게 화성 시화 5 부근이었고요. 지금도 저는 뭐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략적으로 네네. 정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네네. 그런데 네. 경기도지사님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합쳐지면서 이게 오히려 더 지연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군공항 문제는 정말 의견들이 다양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따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문병근 의원님은 20년 넘게 지역구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이다. 이 문제를 키우지 말고 군공항 이전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해결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주신 거고요. 또 의원님이 계속해서 공공분야 녹색 건축물 활성화 이 필요성도 말씀하셨던데요. 얼마 전에 대표 발의하신 녹색 건축물 조례 개정안 네. 9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계기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사실은 2006년도부터 그 수원시 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탄소 중립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건축 분야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분야입니다. 네. 따라서 녹색 건축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의한 경기도 녹색 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전환하며 에너지 전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속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건축물의 경우 녹색 건축 기준을 상향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같은 친환경 기술 도입을 의무화해 공공 부분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도록 했습니다. 네. 녹색 건축물 조례 개정안에서 특히 공공 건축물이 녹색 건축 기준을 상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도입되도록 공공 부분이 좀 선도하도록 이 조례안을 그러면 발의를 하신 거네요. 네네. 여기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 이 대목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심 있는 분들 자주 모셔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는 분들께 힘이 되겠네요. 이게. 네, 네. 네. 그 공공 부문은 그렇고 민간 부문도 녹색 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녹색 건축물 하기까지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죠. 녹색 건축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로 네, 작용하고 네.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 혜택, 장기적인 대출 지원,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 비용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녹색 건축물로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개발자와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 건축이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건축물이라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추가할 수 있다 하면 확실히 관심들을 더 가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도심에서 뭘 지을 때 맨날 용적률이 큰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혜택을 통해서 민간 부문은 좀 활성화되도록 하지 않겠냐. 네. 그렇군요. 이게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조례안을 보니 참 반가운데요. 얼마 전에는 또 경기 아리백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이런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셨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아리백 사업은 어떤 점에서는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점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기 아리백 사업은 경기도가 탄소 중립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과 민간 부분의 확산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초기 설치비 부담, 기술적 이해 부족, 제도적 장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초기 비용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컨설팅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줄이는 협력적 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뢰를 얻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백 사업은 단순히 탄소 중립 목표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선두적으로 추진해 모든 계층과 규모의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아리백 사업이 뭔가 경기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크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지금보다 좀 더 중소기업 대상,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네. 네, 초기 비용 지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인데요. 집에서 뭔가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도 민간 부문에서 비용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도 역시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시의 문병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하늘과 숲과 바람의 소리. 오늘의 기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민생의회 문병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은 벌써 수원시 의원으로 3선하셨죠. 8대, 9대, 11대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시의원 활동하실 때 수원 군공항 비상활주로 폐지를 이끄셨고 또 수원시의회 신청사 이전을 최초로 수원시에 제안하기도 하셨고요. 또 그 전에는 정계 입문하시기 전에는 자동차 공업사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자동차 공업사를 하시면은 경제적으로도 좋으셨을 텐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걸까요? 사실 제가 이제 벌써 한 30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자동차 정비 공업사 하면서 기아 자동차 AS 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네. 했거든요. 그 하면서 이제 지역의 단체에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네. 걸 좋아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활동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뭐 이렇게 지역 그 조그만 단체들
맡고 있는 단체장들끼리 뭐 선거 누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뭐 이래 하다가 네. 맨 처음에는 뭐 자의반 타의반 제가 등 떠밀려서 아하.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죠. 네. 그 이제 정치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있죠, 네. 정치가. 그래서 주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치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지역에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근데 네. 출마를 또 하실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사장님 이상하다 뭐 이런 소문 돌면 안 되잖아요, 당선이. 네. 네. 그래요. 경기도 의회에 그래서 딱 시의원 3선을 하시고 경기도 의회에 들어가셨을 때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공약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수원이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가 수원시 의회에서 네. 다루고 있었고요. 예. 또 군공항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원시의회에서는 이전은 좀 힘들겠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네. 비상할주로 폐지를 하신 거죠. 네, 분리시켜서 네. 폐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원시에서 지상 공간 확보가 된 게 우리 지역만 따져도 한 2조 한 6천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 경기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그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부지가 도시 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산업과 시설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뭐 부지도 없고요. 약 240만 평 부지가 되는데 비행장 주변이 네. 그거 개발하게 되면은 수원시 측에서는 사실 이제 소위 이제 강교 같은 네. 도시가 광교, 하나 더 신도시. 들어오는다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원시 세수가 매년 한 2%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그 개발을 비행장 이전을 하고 군비행장 이전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원시의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세수 부분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수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옮겨야만이 우리가 이제 삶에 좀 풍요롭게 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때문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근에 민원이 있는 것도 그렇고 군공항을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가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신념을 갖고 있는 의원님의 공약이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또 보니까 저희가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지회 자문위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운전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도입도 제안을 하셨고요. 네. 진짜 요즘은 고령운전자 사고 이게 참 여러모로 뜨거운 이슈인데요.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우연찮게 저희 소관 부서에 이제 교통공사가 있고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 강당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서 그 관계자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저기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령 운전자들 면허증 받나 보면 1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실 그 공간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똑같은 상황을 주어놓고 운전을 해보면은 이게 충돌이나 이런 사고나 신호인지라든가 이게 네. 잘 안 되면은 큰 사고가 발생이 되고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거기서 경험하고 느껴보면은 내가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세 이상 분들은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네.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 얼마든지 운전 더 할 수 있겠네 하는 분들은 좀 더 하시는 거고 네. 내가 아무래도 이게 감각이 떨어졌구나 하면은 자진해서 반납을 하시도록 또 뭐 이제 그 자동차가 없다면 또 대체 교통 수단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네. 면허증을 이제 반납하고 나면은 네.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은 이제 무료로 네. 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택시나 이런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손쉽게 순발력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네. 택시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택시 요금을 반값으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돈만 주면 다 해결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건 진짜 저도 솔깃하네요. 네.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면허증 반납한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택시 대체 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걸 테고요. 그래요. 앞으로 또 지금 발의하신 내용들이 정말 생활 밀착형들이라 흥미진진한데요.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 아니면 지금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요. 현재 지금 이번 우리 회기에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를 상정을 해놨고요. 네. 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관심 있겠어요. 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네. 가끔가다 이제 방송에 이렇게 특정 지역에 녹물이 녹물 나온다. 나오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뉴스 나오면 집값 떨어지고 네, 막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네.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급한 곳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건강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정말 솔깃합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네. 사업비의 70%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면 이제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여쭤볼 게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기후잖아요, 저희가. 네, 이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또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후 위기는 사실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를 미루거나 애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인구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리백, 녹색 건축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경기도가 앞장서야 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네. 아리백, 녹색 건축 활성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다 의원님이 지금 만드시거나 만들고 계시는 조례안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오늘 끝으로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역에서 이렇게 도의원분이 생활 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새삼 깨닫고요. 끝으로 오늘의 기후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문제와 기후위기 우리 모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문병근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또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